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하던 제 삶에 한 남자와 엮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듯 빠르고 어지럽게 달려온 기막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잔잔한 제 물가에 돌을 던진 남자는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20년 전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정형외과에서 일한 지 3년차 되어가는 물리치료사였어요. 매일 환자들의 재활을 도우며 살아가던 저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에 매몰되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였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당분간 물리치료를 요하던 고딩 남자애가 병원에 왔어요. 그 나이대의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그렇듯이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에 거친 말투로 무장한 친구였죠. 그 당시는 그게 멋있어 보일 줄 몰라도 다 지나고 나면 바로 흑역사로 남아 이불킥한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하필이면 그 고딩한테 제가 담당 치료사로 배정이 되었어요.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차트에 다 써있잖아요. 아,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지목. 네, 유지목 환자분. 저는 담당 물리치료사 서남이라고 해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저와 재활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약하게 시작하겠지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갈 거예요. 아파도 조금만 잘 참고 견뎌주었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려고 하는 건데 왜 아픈 걸 견뎌야 하는 건데요? 그건 다쳐서 아픈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짜증나게. 제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반항적으로 토를 달던 고딩머리를 몇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제 환자분이신걸. 전 속으로 저 건방진 녀석에게 세상 제일 아픈 재활치료를 경험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아, 아파요. 네, 유지목 환자분, 이건 좀 아파요. 참으셔야 돼요. 아, 아프다고요. 네, 유지목 환자분, 정상적으로 빨리 걸으시려면 이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웃기는 건 이 고딩은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또 계속 따라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말도 편하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는 어쩌다 난 거야? 오토바이 타다가요. 아, 너도 부모님 속썩이는 애구나. 고딩이 오토바이를 타기는 왜 타? 오토바이 타는 애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휴지목 폐기보소. 어려서 좋겠다. 나 안 어리거든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근데 넌 왜 맨날 병원 혼자 와? 다리도 성치 않은데 보호자가 동행을 한 번도 안 하시네? 보호자 같은 거 없어요. 또 센 척은 내가 내 부모님이어도 오토바이 타다 이렇게 된 아들 병원 데리고 다니기 싫겠다. 너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지? 가출은 안 해? 다 해요, 다 해. 속 시원해요. 됐죠? 성질머리 하고는. 선생님도 성질 더러워 보이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죠? 뭐라고? 이게 이제 좀 여러 번 봤다고 엄청 기어오르네. 고딩은 반년 넘게 저와 만나면서 제가 많이 편해졌는지 장난도 치고 약 올리기도 하면서 투닥거렸어요. 그러다 재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이었어요. 하루는 고딩이 병원에 꽃을 사온 거예요. 자, 이거 받아요. 웬 꽃이야? 나 주는 거야? 그럼 누구 주는 거겠어요? 진짜 내 거야? 갑자기 왜? 창피하니까 그냥 받아요. 20대 여자의 직감으로 그 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이 어린 것이 당시 고딩은 18살, 저는 26살, 무려 8살 차이가 났거든요. 누가 보면 영화 속 스토리같이 로맨틱하다고 하겠지만 막상 저는 웃기고 어이없었죠.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갓 발급받은 고딩이라뇨. 게다가 TV에는 장동건, 송승헌, 정우성 같은 남자들이 판을 치는데 여드름 바가지에 까까머리인 한참 어린 애기가
남자로 보일 리도 없었고요. 저는 고딩의 마음을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하루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진짜 바보 아니에요? 뭐? 열심히 치료해줘서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니게 해줬다니 나보고 바보라니. 이게? 아니, 왜 그렇게 몰라요? 제가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네가 나를? 야, 고딩,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26살이요. 너는? 18살이요. 그런데 그게 뭐여? 좋아하는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단다, 아가야. 이제 다시 학교 가면 사고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요. 두고 봐요. 선생님도 나 좋아하게 될 거예요. 고딩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떵떵거리며 말하더군요. 그 후 고딩은 제가 병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제 얼굴을 보러 왔어요. 어느 날은 바카스를, 또 어느 날은 붕어빵을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지풀에 지가 지쳐서 그만하겠거니 했지만 고딩은 막무가내였어요. 하루는 불러 세워서 말했어요. 야, 고딩, 너같이 어리고 랄라리를 내가 왜 좋아하겠냐? 제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 건데요? 대학부터 가봐. 대학 가면 만나줄 거예요? 저는 거절할 변명거리를 찾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마음을 받아줄 것처럼 말했어요. 어차피 그런 날라리가 대학을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딩은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퇴근 때 나를 찾아오던 놈이 공부해야 된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오고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고 등등 제게 다 말해주고는 했어요. 금방 정리할 줄 알았던 고딩의 마음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저도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고딩에게 은근히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고딩은 재수까지 하며 기어이 대학 진학에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한 노력이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변명도 없었고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도 고딩에게 그만큼 마음이 많이 커져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대학교에 가면 파릇파릇하고 예쁜 또래 여학생에게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굳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변 사람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웃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됐죠.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지무기는 예전 다친 일 때문에 군대까지 면제받고 26살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식품 품종 개량 관련 회사에 들어간 그는 첫 월급을 받는 날 제게 말했어요. 남이야,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어. 내 힘으로 번 첫 월급을 받는 날. 그래, 고생했어. 이제 진짜 사회인 됐네. 축하해. 남이야, 우리 같이 살자. 뭐? 같이 살자고? 첫 월급 받는 날 꼭 너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지금 결혼까지 하자는 말은 못해. 그런데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돈 더 모으면 결혼식 꼭 올려줄게. 그렇게 지무기는 26살, 저는 34살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하는 줄도 몰랐는데 8살이나 어리고 갓 취직한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처음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의 인정을 받겠다며 밤낮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몇 달 후 부모님은 우리 둘을 불러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지무가, 넌 어리고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왜 우리 남이한테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내 또래 여자를 만나는 게 좋지 않겠니? 전 18살 때부터 남이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다쳐서 남이한테 치료를 받은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려서 못 믿어오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렬히 남이 사랑해주고 지켜주겠습니다. 뭐? 그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30을 훌쩍 넘긴 딸려니 어린 남자랑 살든 늙은 남자랑 살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을 일은 아닌 것 같구나. 그래, 너희도 성인이니 너희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려무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냈어요. 엄마 아빠는
지묵이 부모님 쪽에 허락도 받기를 원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지묵이네는 복잡한 가정사가 좀 있었거든요. 집에 계신 어머니는 지묵이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였어요. 지묵이는 친어머니 얼굴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물어보니 그냥 죽었다고만 했대요. 더 물어도 말해주지 않아 지묵이는 답답했지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대요. 새어머니는 지묵이를 매우 달가워하지 않아 했어요. 본인의 친자식도 아니고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동생이 더 귀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많은 구박과 차별에 시달린 지묵이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도 났던 거고요. 무관심한 아버지와 동생만 챙기는 새어머니 사이에서 컸을 지묵이를 생각하니 안타까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지묵아, 나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우리 집에? 알아. 나 반기시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도 노력은 해보고 싶어. 너희 부모님이잖아. 혹시 알아? 내가 예쁜 짓 하면 너까지 다시 예뻐해 주실지. 담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은 훨씬 심각해. 난 거의 투명인간 같이 살았어. 나한테 이제 가족은 그냥 너만 있으면 돼. 자기네 집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묵이를 어렵게 설득해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저는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 모르고요. 지묵이는 여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며 몇 번이나 부모님께 말을 했었지만 두 분 다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해 그냥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어요. 하루는 제가 다짜고짜 지묵이 집 근처로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서남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나? 제 연봉이요? 지묵이 아버지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고 신문만 뒤적이시고 새어머니랑 부는 통성명도 하기 전에 연봉부터 물어보셨어요. 너무 당황했지만 지묵이한테 사전에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들은 바가 있어 곧 대답을 이어갔어요. 지묵이랑 결혼할 거야? 네, 하고 싶습니다. 쟤같이 능력 없는 애 만난 거 보면 그쪽도 그렇게 능력 있는 편은 아닌가 보네. 나이도 훨씬 많다며. 지묵이가 놀처녀 처리반 담당이야? 새어머니는 묘하게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했지만 첫 만남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 그냥 내내 대답만 했죠.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대신 뭐 해달란 소리는 하지 마. 우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알아서 둘이 잘 살아. 새어머니란 작자는 지묵이를 무시하는 말은 물론 저까지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내쫓기듯 그 집에서 나왔어요. 더 황당한 건 제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눈길 한 번, 말 한마디 없던 그 아버지였고요. 뭐 이런 무례하고 막대먹은 집구석이 있나 싶었어요. 지묵이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너한테 이런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잘 됐어. 그래, 우리 둘이 아주 잘 살아보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무시한 거 후회하게 우리 아주 잘 살자 지묵아. 오기가 나더라고요. 이런 푸대접을 받다니. 그리고 지묵이가 몇십 년 동안 이런 집구석에서 살았다니.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묵이야 정말 잘 살고 싶어졌어요. 저희는 작지만 깨끗한 집을 구해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알콩달콩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지묵이와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미뤄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준비해둔 청첩장을 가지고 지묵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새어머니가 상견례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는 바람에 우리 결혼식에 지묵이 부모님을 하객으로 초대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는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괜찮다며 오히려 지묵이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번에 역시 연락 없이 도착한 저희를 보고 새어머니는 반가운 기색 없이 말했어요. 어머, 너희가 웬일이니? 하도 연락이 없어서 니네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다?
죄송해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결혼식? 그런 거 할 돈은 그래도 있나 보구나. 7월 11일인데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7월 10일이라 안 되겠는데? 아, 바쁘세요? 그날 중수 상견례 있는 날이거든? 네? 도련님도 결혼하세요? 그래, 우리 중수가 변호사 돼서 잘 나가더니 똑같은 변호사 며느리를 물어오더구나. 얼마나 예쁘고 싹싹하던지 격 떨어지는 누구랑은 다르게. 지무기의 이복동생인 중수도련님은 어머니의 열렬한 교육열에 부응하듯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지무기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친부와 계모가 학비를 내주지 않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동생 중수한테는 온갖 고액 과외를 붙여가며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지무기는 도련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지만 시어머니가 지무기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는지 그 역시 툭 하면 형을 무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서로 살갑게 지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도련님 얼굴이라고는 사진에서 본 게 다일 정도니까요. 그런 도련님이 하필이면 우리 결혼식 날에 같은 변호사 여자친구네와 상견례를 잡았다니. 일부러 알고 같은 날로 잡은 건 아니겠지만 상견례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결혼식은 참석할 생각도 하지 않는 계모가 얄밉기 그지없더라고요. 7월 11일, 드디어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많은 하객들의 축하가 있었지만 지무기 부모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계모는 그렇다 치고 친부까지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지무기는 제게 말했어요. 네가 내 부인이 되었으니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 기특하네. 그래서? 나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직접 품종 개량 사업을 하고 싶어. 뭐? 괜찮겠어?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하겠어.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신 있어. 잘 해낼게. 그래서 너랑 더 잘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나도 네가 자신 있다면 믿어. 우리 남편이니까. 남편은 그동안 공부한 기술과 연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불안했지만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남편은 우리 형편에 맞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사업터를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때였어요. 서울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까지 알아보러 다녀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우 늦게 귀가한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올해 그를 봐온 저로서는 분명 심각하고 심란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확신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많이 힘들었지? 저녁은 먹은 거야? 맛있는 거 해놨는데. 남이야, 나 오늘 친엄마라는 사람을 만났어. 어? 친어머니는 돌아가셨다며? 그건 아버지가 잘못 알고 그렇게 말했던 거고 사실은 살아계셨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들려준 친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기구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의 친부는 결혼 전부터 술독에 빠져 살았었는데 남편을 갖는 바람에 친모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술주정, 폭언, 외도까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하며 친모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을 정도로 심했다더군요. 한 번은 친부가 많이 취해 친모가 많이 맞은 날, 친모는 남편을 데리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발견한 친부가 아이를 놓고 가지 않으면 둘 다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홀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후 몇 번이고 아들을 데려오려고 애썼지만 매번 실패하고 도망간 날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친모는 어쩔 수 없이 시골로 숨어들어 죽었다고 거짓 소식을 전했고 친부는 그 말을 믿고 고작 6살밖에 안 된 남편이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게 말해버린 거였죠. 친모의 사망 소식이 있은 지 2달도 안 돼서 지금의 새어머니와 가정을 꾸렸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더 얻었던 거예요. 새 가정만 보살핀 아버지와 계모는 둘째 아들과 달리
남편을 방치했고 남편은 그 무관심과 구박만 가득한 집에서 지옥같이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당신을 어떻게 찾으신 거야? 숨어 살면서도 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항상 멀리서 날 지켜봤었대. 심지어 내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재활치료 다녔던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어머 세상에, 일찍 좀 나타나시지. 아버지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엄마가 아니라 아들인 내가 잘못될 거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존재를 꽁꽁 숨기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나를 볼모로 삼고 있었던 거지. 정말 너무하다. 그런데 엄마가 죽었다 하고 강원도에 가서 숨어 살면서 어떤 농장주에서 잡일을 해주면서 살았는데 엄마를 친딸같이 여기던 농장주 부부가 죽으면서 자식이 없어 그 많은 땅과 재산을 엄마한테 물려주고 가셨다는 거야. 뭐? 그게 진짜야? 나도 안 믿겼는데 엄마가 땅 문서까지 들고 와서 나한테 보여줬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행운이 함께 하셨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나만 괜찮다고 하면 흔쾌히 그 땅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더라고. 정말이야? 돈도 일절 받지 않고 말이야. 집에 가서 너랑 상의해보겠다고 했어. 그럼 우리 초기 자본금 중에 자리 알아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아끼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자리가 강원도야. 만약 거기서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떨어져 있든지 네가 일을 그만두고 함께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 망설여지더라고.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우리 부부는 당분간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저까지 일을 그만두는 위험 부담을 안기는 겁이 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저 역시 강원도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성실한 남편은 아이와 저, 그리고 늦게 찾은 친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고 발전해 나갔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신 남편의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그런 진짜 시어머니는 제 아이를 봐주시면서 저 역시 남편이 하는 일에 손을 보탤 수 있었어요.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편의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바로 앞 바다뷰가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고 우리 4식구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역신문에는 품종개량 사업에 성공한 젊고 패기 있는 사장에 대한 소식이 종종 나오고는 했어요. 남이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이야. 예쁜 딸 소혜도 낳아주고 옆에서 내조도 잘해주고 정말 고마워. 당신이 다 잘해서 그렇지 뭐. 어머니도 너무 감사해요. 널 어릴 때부터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꺼내오지 못한 죄책감이 항상 깊었단다. 큰 건 아니지만 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발판 정도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어지 뭐가. 그런 마음 갖지 마요. 난 한 번도 엄마 원망한 적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마랑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남편의 새어머니였어요. 예, 지무기가 사업이 잘 돼간다며? 신문에 나왔다는데 그게 진짜냐?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시어머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너 아주 발칙한 애구나.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는 사람이 지무기가 신문에 크게 나왔다며 보여주더라. 지무기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너네가 전부 지방으로 가버린 것도 어쩜 그렇게 한마디 없이 일을 저질렀니? 그동안 우릴 그렇게 속이니까 좋디? 속이다뇨. 그쪽도 저희랑 연 끊고 사셨잖아요. 뭐? 그쪽?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시부모한테 어디서 감히 그쪽이래. 남편 힘들게 자란 거 다 알아요. 남편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한테 시부모님이란 소리 듣기에 양심 좀 찔리지 않으세요? 걔가 뭘 힘들게 자라. 먹을 거 다 먹이고 입힐 거 다 입혀서 키웠는데 내가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지만 내 피부치같이 살뜰히 보살폈다. 은혜를 모르는 건 바로 지묵이 걔야. 이제야 그 그늘에서 벗어나
조금 살만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긴 누가 괴롭힌다 그래? 내가 조만간 찾아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어요. 여태껏 소식 끊고 지내던 그 집에서 남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모의 전화 이후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하는 통에 저희 부부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누구세요? 저 중수입니다. 지묵이 형 동생 중수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형 사업 얘기요. 사업이 커질수록 끼고 있는 변호사도 있어야 트러블이 났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죠.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변호사 찾을 정도로 급한 일이 없어서요. 심지어 어느 날은 말이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형님이요? 저 중수씨 안 사람이에요. 너무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한번 뵈야지 하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변호사라 워낙 바쁘잖아요. 여태껏 못 찾아뵈었네요. 아, 네. 우리가 한 식구인데 여태까지 얼굴 한번 못 본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말인데 찾아뵙고 드릴 말이 있어서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죄송하지만 얼굴도 못 본 동서 저는 없고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결혼한지도 몰랐던 남편의 이복동생, 그 와이프까지 가족을 운운하며 연락을 해오더군요. 성공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매몰차게 등 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덕을 볼심산이라뇨.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라도 하면 문자 폭탄을 보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 사업의 수직 상승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강원도에 저와 어머니 명의로 집과 상가를 얻기도 했고 그 이듬해에는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까지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우리 가족이 다시 서울로 이사가기를 희망했어요. 남이야, 그 서울 아파트 전세 놓지 말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서울로 다시 가자고? 여기 일은 어떻게 하고? 밥 팀장한테 여기 공장 맡기고 나는 서울로 나가서 더 확장하고 싶어. 지난번 연락 온 회사에서도 서울에서 자리 잡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어. 괜찮겠어? 그럼 무모하게 하자는 건 아니야. 아직은 여기가 메인인 거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며 키워나갈까 해. 어머님은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모시고 가고 여기에 계시고 싶다고 하면 이 집에서 살면서 상가 월세 나오는 걸로 생활하시면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고민하시다가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겠다 싶으셨는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하셨어요. 제 딸은 할머니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어요. 또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사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썼고 저는 어머님과 딸의 서울 생활이 낯설지 않도록 온 신경을 썼어요. 드디어 지방집을 최종 정리하고 서울 아파트에 입성하는 날이었어요. 낮보다 밤에 48층의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은 미치도록 황홀하더군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이사 때문에 피곤하다시며 먼저 자리에 누우시고 남편과 맥주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일 소희 학교 가서 잘할 수 있겠지? 서울 애들이 워낙 깍쟁이들이 많잖아. 시골에서 왔다고 놀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걱정 마. 우리 소의 성격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학교 쪽에 이미 손 써놨어. 그래? 잘했네. 역시 우리 마누라. 그때였어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네, 4801호입니다. 경비실인데 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오셔서는 막무가내로 사모님 댁 문을 열어달라고 하셔서요. 유창호, 지나선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인터폰 너머로 남편의 친부와 계모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밤 경비실에서 난동 부리며 귀찮게 굴도록 둘 수는 없어서 집으로 올려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두 내외가
거칠게 들이밀며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세요? 세상에나,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서울에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을 사서 와놓고 감히 우릴 모른 척해? 우리가 왜 이사 온다고 알려야 되는데요? 지방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러세요? 요지모,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이 애비를 없는 사람 취급해? 아버지도 지금까지 연락 없이 잘만 살고 계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아버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너 키워놓은 게 얼마인데 대가리에 피 좀 말랐다고 이제 부모를 내쳐? 양심 없으시네요. 부모라뇨. 어머머, 지묵이 얘 진짜 웃긴다. 아니다, 이게 다 남이 네가 얘를 조종한 거지? 그러게,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이 바로 서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그때부터네. 남이 너랑 만난다고 집에 오고부터 얘 지묵이가 우리를 본체 만취했으니까 딱 너야. 네가 다 시킨 거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시키고 조종했다고 그러세요? 그만 듣고 싶지 않으니까 두 분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나가긴 어딜 나가? 지묵이 너 키워준 값 지금이라도 받아야겠다. 뭐라고요? 키워준 값이요? 절 뭘 어떻게 키워줬는데요? 그래, 더 길게 말도 안 하마. 이 집 당장 넘겨라. 니네는 원래부터 이런 집에 어울리지도 않아. 동생 내가 잘 나가는 변호사 부부인데 아무렴 중수랑 중수처가 이 집에 더 걸맞지. 우리 줄 것도 없이 걔네한테 깨끗하게 넘기거라. 무슨 자격으로 집을 거기에 넘겨주라 말아 하는 건데요. 네가 이렇게 따지고 들 필요도 없어. 중수랑 처가 합법적으로 이 집 넘겨받을 거야. 그런 줄 알아? 남편의 친부와 계모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조건 집을 넘기라고 생떼를 쓰는 통에 집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 당신네들 소나기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슬프게 살았는지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운 듯 했어요. 게다가 난 얼굴도 본 적 없는 동선의 부부에게 우리 집을 넘기라뇨. 소란이 계속되었고 두 노인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발라당 들어 누웠어요.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아봐. 집 넘긴다고 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맞아. 지묵이 너 돈 많이 벌었잖아. 내가 뭐 딴 거 바라니? 이 집만 내놓으라니까.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어요.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주방침에서 얼른 소금을 찾아 두 노인네에게 뿌려대고야 말았거든요. 어머 얘!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 남편이 뭘 그렇게 당신네들한테 신세를 졌다고 이제 와서 이 난리예요.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게 지낸 거 내가 다 알아요. 둘째 아들만 귀한 자식 취급하고 우리 남편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생떼를 부리냔 말이에요. 얘가 미쳤나? 어디 감히 우리한테 소금을 뿌려? 몸싸움까지 날 듯 소란스럽던 그때였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거기엔 남편의 친어머니가 부들거리며 서 있었죠. 신부는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쳐다보더군요. 귀신이다! 뭐라고요? 귀신이라뇨? 당신도 저 여자가 보여? 보이다 마다요. 저 여자가 누군데요?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을 하고 친부와 계모를 쏘아보았어요. 저 역시 인자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 놀랐어요. 요창호, 당신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아들 집이나 뺏으려고? 당신 뭐야? 죽었잖아. 맞아. 죽었다가 당신을 저승에 끌고 가는 걸 까먹어서 다시 왔어. 뭐? 아니, 저 여자 누구냐니까요. 내가 지묵이 친모다 이 옆한네야. 네가 내 금쪽 같은 새끼를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혔다고? 친모? 지묵이 친모는 죽었다고 했는데?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죽었다고 들었어. 죽은 당신이 도대체 여기 어떻게 있는 거냐고? 내 시신 확인했어? 뭐? 혹시나 당신이 올까봐 거짓으로 꾸며놓은 제삿집에 관련 서류 있으면 보내라고 꼴랑 전화 한 통 했다면서. 아무리 내가 싫고 미워서 날 때리고 욕보였어도 당신 아들을 낳고 산 여자인데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 지묵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남의 자식 대 아들 됐냐고. 그럼 당신 전부인 안 죽었던 거야?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 시신은 확인 못했지만 죽었다고 그랬어. 잠깐만. 그럼 진묵이랑 남이 너 여태까지 우리 속이고 이 여자랑 같이 지냈던 거야? 어? 이 여자가 아니고 제 어머니예요. 당신이 아니라 정말 제 친어머니라고요. 우리가 누구랑 살든 당신들한테 말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세상에나 어이가 없어서 이게 웬 날벼락이야. 계모는 신발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전부인 죽었다고 해서 믿고 홀랑 결혼해 애까지 낳고 살았더니 멀쩡히 살아있지를 않나. 돈 많은 자식 새끼에 집 한 채 달라고 했더니 소금을 뿌려대지 않나. 아이고, 나는 억울하고 분통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이 뭐가 억울해? 진짜 억울한 건 나라고. 이 인간한테 애까지 못 데리고 도망쳤던 그날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을 후벼 파도 모자란다고. 아우, 중수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당신 때문에 다 이 지경 났잖아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태까지 당신이랑 산 줄 아냐고요. 친모와 계모, 두 여자 사이에서 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더군요. 비참하게 짝이 없는 얼굴을 하고는 눈물까지 텀벙텀벙 흘리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데 이보다 더한 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분 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 가족은 여기 친어머니 집사람, 우리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다 남이에요. 어디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시길 바래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편의 말에 두 노인네는 터덜터덜 일어나 나가더군요. 계모는 완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발을 질질 끌며 나갔어요. 남이야, 많이 놀랬지?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다. 저 인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단다. 애미가 좀 놀랐을 것 같구나.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한 번도 놀랐을 뿐이에요. 이 집을 내놓으라뇨. 그러게나 말이다. 저 못된 심보 계속 갖고 살면 지옥에 가서도 벌 톡톡히 받을 거다. 우리는 다음날 집안의 홈캠 자료와 그동안의 엄청난 통화 녹음들을 경찰에게 증거물로 제출하며 스토킹 처벌법으로 그들을 신고했어요. 처벌 여부를 떠나 그만큼 우리는 그들을 남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 후로 다시는 두 노인과 동생 부부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올 수 없었겠죠. 남편이 비서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동선의 집안에서 이 일을 알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재혼한 부모까지는 그렇다 쳐도 전 부인이 자기 입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모질게 대한 친부 얘기를 듣고는 치를 떨었다고 해요.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은 게 수치스럽다며 동서를 이혼시키려고 했고 동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서방님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와 오히려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예뻐라 했던 둘째 아들과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꼴이 된 거죠. 두 노인네도 그 일이 있고 나서 헤어졌는지 어쨌는지 동네에서는 친부만 가끔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오고 계모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저희 진짜 시어머니는 서울과 본집을 왔다 갔다 하시며 도시와 농촌 라이프를 둘 다 즐기고 계시고 딸 소혜 역시 학교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K-팝 가수가 되겠다며 그렇게 열심히 춤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희 부부는 기적처럼 13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노산이라 너무 걱정되지만 남편같이 든든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울 건 하나도 없네요. 남편의 사업도 이젠 안 부럽지 않을 만큼 잘 되고 있어서 남은 노후 애기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그때 까까머리에 여드름 바가지 고딩이었잖아. 어떻게 감히 8살이나 많은 20대 직장인을 꼬실 생각을 했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네. 딱 보니까 나 아니면 남이 너 노처녀 될 관상이더라고. 어리지만 용감한 내가 구제해줬잖아. 평생 감사합니다, 연하 남편님 하면서 극진히 모시고 살아. 이게 나보다 어린 게.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 옛날 얘기를 하며 저를 놀리곤 해요. 그때는
저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막막한 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빛내주는 부부가 되었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요즘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빛나는 사람이 있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